금이 그 진짜 한번 사이클이 제대로 오잖아요. 그러면 살 기회를 잘 안 줘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요.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쭉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상승의 절반조차 안 오는 데가 저점이고, 그 뒤에 다시 상승을 해요. 그 뒤에 뭐 저점,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와봤자 이 정도 오고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아 나 다시 예전 가격이면 살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전 가격이 이 추세가 오면 또 안 와요. 요거의 절반도 안 되죠. 훨씬 절반도 안 되는 가격밖에 안 떨어지고 다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하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승에 이제 조정이 와봐야 이거의 절반조차 안 오고 또 상승을 하고, 이거의 또 절반조차 안 와요. 그죠? 예. 여기 이만큼의 상승에 또 절반조차 안 오고, 여기에서 또 상승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고, 또 조정이 와봤자 이 큰 상승의 절반조차 안 되고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진짜 무섭게 상승을 해요.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옛날 가격을 생각하는 순간 다시는 금을 살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금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다 똑같아요. 그런 거대한 상승 사이클을 한번 타면 여기서는 이전 가격에 사자, 아 내가 진짜 이전 가격으로만 돌아오면 내가 진짜 전재산 박는다 라고 생각을 해도 이전 가격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온다. 거기에 절반도 안 온 상태에서 그 정도면 충분한 조정이다.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고 싶은 사람이 다 안 달라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 모르겠다 나 지금 들어갈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전 가격에 뭐 그러니까 그 오른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돼서 저점 찍고 다시 사이클이 나오고 다시 사이클 나오고, 이런 게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금 가격이 조정이 많이 올 거죠. 예, 조정이, 요런 조정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 조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충분히 만족스러운, 금값 많이 떨어졌다 이제 살만하다 라고 할 만한 그 사이클이 안 올지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요즘에 상승이 진짜 무섭다.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게, 금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올랐을 때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렸어요. 조정 온다. 이거 금 가격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나와서 조정 온다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왔어요. 이만큼 조정이. 실제 조정이 이만큼 왔죠. 예, 이거는 멤버십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보셨을 건데, 이렇게 왔는데 이 조정이 진짜 그래도 적어도 저는 절반 정도는 오고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와 절반이 뭐야,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밖에 조정이 안 오고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상승세가, 그러니까 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그리고 금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예전이랑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제 뭐 투자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상황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굳이 금을 왜 사지?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안 줬지만, 지금은 상황적으로 금 말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 자산을 생각해 보면 지금 주식 사기 좋은가? 암호화폐 사기 좋은가? 부동산 사기 좋은가? 뭐 채권 사기 좋은가 했을 때 진짜 살 게 없어요. 진짜. 근데 금을 예로 들면, 금을 사기에 최적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뭐 전쟁나 뭐 국가들 보호무역주의라고 달러 약해져, 금리 인하에 물가는 높은데 심지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더 높아질 수도 있어. 와 진짜. 그리고 심지어 금과 은의 공급도 줄어. 뭐 금이 미치긴 했어 사실은. 예, 이전부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지정학적인 거나 좀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나 그런 공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이전부터 갖춰졌는데, 근데 연준의 스탠스 하나, 그 강력한 긴축에 대한 스탠스 하나가 그동안 금 가격이 2,000불만 오면 떨어지고 2,000불만 오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았던 걸, 이거를 그냥 무섭게 이제 연준이 더 이상 뭐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긴축 안 한다, 그리고 기존에 인하하려고 했던 패턴 그대로 간다 라고 말한 이후부터, 와 이제는 진짜 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진짜 이제는 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그 다음에 그냥 2,300불까지 뚫어버리는데, 야 진짜 저도 진짜 좀만 떨어지면 사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좀만이 진짜 요 정도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 좀만이 진짜 조금 떨어지는 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정도 떨어지면 그동안 좀 모아놨던 것도 있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사나, 뭐 친구도 자꾸 금 사고 싶다 언제 사야 되냐 그래가지고 나 살 때 같이 사자 했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역시 그 파월이 그 얘기 할 때 그 얘기 했을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샀어야 됐나 봐요. 와 진짜 오늘 좀 금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떨지 그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나 최근에 어떤 사건들은 뭐가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금 가격이 미쳐 날뛰는 이유 금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금이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지정학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위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번째로는 금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급. 이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 두 가지는 좀 단기적이고 얘네 세 가지가 장기적인데 얘네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지정학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죠.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지금 세 번째로 대만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치명적이었던 스위프트 제재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부터는 아예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세계화 시대를 가는 게 아니고 탈세계화를 가는구나. 탈세계화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싸우고 교류 안 하고 오히려 막 보복하고 무역 장벽 쌓고 이런 시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금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느끼면 금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중국인데 대만을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본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최소한 러시아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경제 제재를 하고 얘네 외환보유고를 동결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여태껏 달러를 믿어서 미국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미국이 싫어하는 거지 달러,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을 동결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기에 사왔는데 이게 전쟁 나니까 그냥 러시아 거 다 동결시켜버리네. 와 여태까지 모았던 그 달러 그냥 미국이 지네 마음대로 압수해가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쓴다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대만 침공을 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 미국은 뭐 자기네들 심기를 건든다던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동결할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나 달러를 다 갖다 팔아버린 다음에 그거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금은 어느 국가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러시아의 금을 통제하려고 많이 경제적 제재를 했으나 러시아는 그 통제가 하나도 안 먹혔죠. 금이라는 것 특성상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가 일어나면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건 너무 자명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잔재해 있고 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 이거는 큰 패러다임인데 단기적으로 이슈를 주지만 그 단기적인 게 되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위기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사실 미국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지 다른 지표들을 보면 미국도 언제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중소형 은행들은 이미 파산을 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이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 차이라던가 뭐 지금 뭐 금리나 시그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언제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또 금이 빛을 발한다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동그라미. 그러면 벌써 단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은 원래부터가 좋은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물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번째 금리. 얘가 원래 X였죠. 금리를 연준이 많이 올렸고 무섭게 이미 올렸고 그리고 훨씬 더 무섭게 올릴 거라고 해서 금이 그동안 많은 좀 제약을 받고 있었죠. 이런 좋은 상황들이 모여 있음에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금리 안 올린다. 이건 확정 지었고 앞으로 올해에 최소 2번 인하할 거다라는 걸 거의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금리는 이제 동그라미가 됐죠. 금리 이제 인하될 거라는 건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쌓여있던 그런 족쇄가 풀려진 건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족쇄를 푸는 걸 넘어서 금이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동그라미가 됐고 공급은 원래부터 줄고 있었어요. 얘는 201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공급이. 얘는 원래부터 동그라미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물가인데
물가가 그래도 지금 좀 많이 떨어졌었단 말이죠. 확실히 떨어져 왔는데 최근 몇 개월 최근 한 반년 전부터인가 물가가 이상해요. 진짜 안 떨어져요. 얘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안 떨어져요. 물가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미 4개만 보더라도 금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물가를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안 떨어진 것도 안 떨어진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연준이 가장 많이 본다고 말한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 지표가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CPI라고 부르는 물가 지표 있잖아요. 이 물가 지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식품 그리고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식품이랑 에너지는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CPI를 그냥 그대로 보면 이번 달은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 다음 달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왜냐면은 우리 막 석유 가격만 하더라도 막 가격이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CPI가 얘의 진짜 물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에 본질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일종의 진짜 물가라고 말하는 걸 코어 CPI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큰 그런 것들을 빼고 진짜 좀 더 그 물가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코어 CPI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본다고 했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CPI라는 이 물가 지표는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전체의 거의 절반이 주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이퀄 CPI가 돼버렸어요. 지금 비중 자체가. 그러면 뭐 나머지 여기에 뭐 음식도 있고 뭐 서비스도 있고 뭐 의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얘네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CPI가 올라가고 부동산 떨어지면 CPI 떨어진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면 그렇지 않은데 물가 지표는 이렇게 발표된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주거도 뺀 거. 왜냐면 얘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 CPI가 진짜 우리의 물가를 대표하는가, 이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거까지 뺀, 여기에 플러스 주거까지 뺀 그것을 우리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자주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슈퍼코어라고 말하진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뺀 CPI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에 이름을 붙인 거죠.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지표가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제 요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진짜 체감 물가라고 볼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완전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코어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본다고 했는데, 이제는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본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이제 보자 이거죠. 이게 여기 피크를 찍고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지. 근데 이때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2개월 동안 이 올라가는 폭이 보이세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미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발표가 된 건데요. 이미 이전에 발표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다 봤는데도 파월은 뭐라 그랬냐면, FOMC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스탠스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냐면 2023년 7월을 저점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것까지 발표가 된 거니까 8, 9, 10, 11, 12, 1, 2, 그러니까 7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7개월 때 이런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진짜 물가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금리는 내린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지정학, 경제, 그리고 금리, 공급, 물가인데, 지정학, 경제, 금리, 공급, 물가, 이 5가지가 그 금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게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사실은 달러가 있다. 달러. 얘가 있는데, 얘가 일단 이 5가지가 전부 금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두가. 얘네들은 심지어 이 3개는 장기적인 측면인데, 그리고
그리고 이 달러를 생각해보면 달러도 사실 지정학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달러도 뭐 오를 수도 있어요. 막 경제위기 오고 하면은 달러가 잠깐은 올라요. 근데 정부 부채 늘어나는 그 수준을 본다던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많이 빼고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던가 그런 다양한 측면으로 볼 때 달러는 앞으로 약세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크게 보면. 길게 보면 달러는 무조건 약세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얘는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달러를 단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나 중기적, 장기적으로 볼 땐 달러는 약세를 갈 확률도 높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진짜 다시 돌아서서 초강력 긴축을 한다. 뭐 지금 정도의 긴축이 아니라 초강력 긴축을 오랫동안 막 5년, 10년 한다. 막 이렇지 않는 이상 이미 푼 통화량이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미국의 M2 통화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번에 진짜 미국이 막 역사에 몇 번 없을 만큼 엄청난 긴축했다고 했잖아요. 막 진짜 폴 볼커가 상상될 만큼 엄청나게 긴축을 했다.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올리고 코로나로 올리고 그 막 강한 긴축을 했다?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겠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긴축 수준이 고작 요만큼이에요. 아니 코로나 때 찍은 것만 하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찍은 거에 반의 반도 안 줄였어요, 사실은. 근데도 막 죽겠다, 막 중소형은행 파산하고 막 난리 났죠. 예, 진짜 난리 났죠. 이것만 줄였는데도. 근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 정도의 긴축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달러의 약세는 거의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막 경제위기에 대한 시그널들 막 나오고 있죠. 얘네들 이제 슬슬 다시 달러 풀려고 해요. 이게 M2랑 같이 보면 좋은 게 미국의 부채의 양이거든요. 미국의 부채는 안 줄어.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오히려 이 기울기가 이전의 기울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결국에 이 자본주의를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되시는 내용인데 자본주의에서 돈은 곧 빚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빚이 곧 돈이에요.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빚은 곧 돈이다. 돈? 화폐라고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빚은 곧 화폐다. 이걸 바꿔 말하면 달러다. 뭐 미국의 빚은 곧 달러다 라고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는 뭐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미국의 부채가 이전에 늘어나는 이 기울기와 지금 뭐 긴축한다 어떤다 얘기만 했지 사실은 지금 기울기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긴축을 할 거라면 통화정책만 긴축을 한다? 이거 의미 없어요. 재정정책도 같이 긴축을 해야지. 그래야 화폐에 대한 그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근데 통화 발행 이만큼 해놓고 요만큼 줄였어요. 요만큼. 이거에 지금 중내산에 막 중소형 은행들 파산하고 막 난리 나고 막 폭동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재정정책으로 지금 어떻게든 막 메꾸려고 막 어르고 달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축한다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여기서는 계속 완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돈을 찍어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달러도 봤을 때 달러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얘도 단기적으로는 뭐 경제위기 오면 당연히 달러로 돈이 몰리니까 뭐 캐시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상승할 거예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그냥 달러 그 자체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할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나 아니면은 아예 안 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달러는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측면으로 보면은 약세로 갈 거는 자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다른 통화에 대비 약세가 아니라 그냥 달러 가치 자체가 다른 통화도 다 같이 약세가 될 가능성도 커요. 어쨌든 그렇다고 친다면 아까 말했던 그 6가지 모두가 지금 금에 너무 좋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오른 건데 금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보면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이라고 해봤자 요만큼 떨어져요. 요만큼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이제 금이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이제 다 갖춰지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진짜 이거 금 말고 살 게 없는데 이건 무조건 금 사야 되는데 야 금값 조금만 떨어지면 내가 진짜 바로 들어간다. 지금 좀만 더 떨어져라. 내가 여기서 바로 들어간다. 하니까 진짜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다 달려드니까 오르는 거의 절반의 절반조차 안 떨어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의 수요가 다시 막 밀고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도 보면은 이게 이날 2022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죠.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예, 1950년 통계 작성 이래로 그냥 이게 조금
더 많이 산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작년에 또 샀어요. 그리고 올해도 사는 수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던데, 이렇게 중앙은행들의 매입량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엄청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 크루그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에서는 뭐 이미 정점을 한번 찍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폴 크루그먼 박사도 달러의 지배력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당장 내일 뭐 달러가 죽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덧붙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달러는 사실상 탈달러가 시작됐고, 이거는 그냥 단기간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박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라는 것 그 자체는 결국은 금이 각광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달러가 약해지면 그러면 뭐 중국이나 지금 달러 이퀄 미국이니까 미국이 약해진다라는 건 중국 그리고 뭐 러시아 이렇게 뭐 포함된, 아니면 더 크게 보면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야죠. 이제는 브릭스 플러스에 얘네가 이기는 거냐, 얘네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냐 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물론 상대적으로 얘네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즉 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축통화는 이게 레이 달리오의 책에도 나오는데, 그 5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패권 국가가 옛날에 뭐 네덜란드 패권이 끝나고도 네덜란드의 화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국도 똑같아요. 영국 아직까지도 그 기축통화 패권 내려놓은 지가 언제예요? 거의 한 100년 다 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파운드는 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달러,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이 패권을 빼앗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도 달러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 달러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어쨌든 결국에 전 세계 국가들은 결국에는 뭐 달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도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을 해야 되면 어떠한 특정 화폐가 필요해요. 통일된 어떠한 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라는 건 이 무역에 있어서 달러의 그 파워가 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달러를 바꾸어 말하면 달러는 돈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폐지만, 근데 우리가 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돈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는 교환의 수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돈이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달러 자체는 사실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기는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라고 표현하려면 미국 국채가 돈이고 달러는 화폐인 거예요. 뭐 아무튼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여하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외환 보유고에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잖아요. 가치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보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를 못 믿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막 외환 보유고 다동결당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예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달러가 아닌 그 다른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위안화라고 할까요? 위안화를 교환 매체로 쓰는데 뭐 상관없죠, 솔직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PC방이라고 할게요. 제가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데 현금을 10,000원을 내나 10,000원 PC방 포인트로 바꿔서 내나 상관없잖아요. 예, 아무런 뭐 저희의 거리낌 없잖아요. 뭐 뭘로 내든 나는 상품만 받으면 되는 거고 교환만 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달러를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국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가치 저장 수단. 달러도 못 믿겠는데 위안화를 믿는다? 아니 뭐 중국은 안 그럴까? 중국은 자기네들 분리해주거나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은 미국처럼 그런 통제 안 가할까? 그런 만약에 권한을 얘네가 얻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다시피 그런 생각 안 들겠죠? 위안화 안 돼. 뭐 루블? 뭐 러시아는 안 그럴까? 그러니까 애초에 달러도 못 믿으면 다른 국가 그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즉 어떤 한 국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에요.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어떤 국가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서 이제 이 가치 저장 수단의 측면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모든 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통화만 가능하거든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통화 뭐가 있죠? 예.
금 아니면 비트코인이지 뭐. 금 아니면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뭐 비트코인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좀 아니긴 해요. 암호화폐는 맞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까지 이제 좀 탈중앙화되어 있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그렇진 않아요. 이게 개인의 입장에선 탈중앙화되어 있는 게 맞는데 국가의 측면에선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아. 얘 상당히 투명성이 있습니다. 예, 금은 상당한 불투명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어쨌든 금과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는가?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을 만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는 양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달러 지배력이 내려간다라는 거 이퀄 이런 측면 때문에 금의 가치가 높아져요. 다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금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 달러 지배력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달러를 못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젠 국가를 믿을 수 없다. 국가가 발행하는 그 화폐를 다른 국가들이 믿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야, 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축통화는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 패권국인 미국도 결국에 그거를 포기해? 그걸 포기하고 저런 선택을 해? 야, 그러면 지금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달러고 위안하고 루블하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런 측면 자체가 지금 이 시기 자체가 그래서 금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은 원래 상당히 되게 오래 가요.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세계화와 탈세계화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워낙 길어요. 그냥 뭐 단기간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게 탈세계화는 2018년부터 원래 시작됐었고 지금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앞으로 더 심화될 거고 사이클이 워낙 길어요. 이 사이클은. 요거까지 일단 마무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주 좀 말씀드렸던 그 독립 애널리스트 중에 린 알덴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인사이트가 엄청 대단한데 가격 인플레이션이 단지 일시적인 공급만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폐 공급은 영구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화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순환 및 확산되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통화량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달러가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물가도 10배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10배. 근데 얘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10배 는다 그래서 당장 물가가 10배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달러가 늘어난 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 2300년치 역사를 쫙 한번 훑어봐 드렸잖아요. 아주 빠르게 따다닥 살펴봐 드렸다시피 그 모든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공식은 완전했어요. 다만 시차가 존재한다 뿐이지. 옛날에 제가 뭐 하나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로 꼽으면 뉴프랑스에 얘네들이 돈이 부족해지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놀던 이 트럼프 카드 막 에이스 모양 이거 트럼프 카드 요거를 여기에다 이제 글로 뭐 이거 100원임 뭐 이렇게 써서 이제 군인들 월급으로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가짜 돈이고 이걸 발행한 만큼 무조건 물가는 올라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통화량의 법칙.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이 사람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경제학자가 얘기했다시피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통화량과 그냥 똑같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얘네가 이게 발행됐을 때 바로 물가가 상승하진 않았어요. 바로. 로마도 똑같아요. 로마도 처음에 이 화폐의 양을 얘네 순도를 낮춰서 화폐의 양만 늘리는 방식으로 그 화폐의 양을 늘렸거든요. 근데 바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푼 돈과 코로나 때 더 많이 푼 돈, 그 어마어마한 화폐량,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 화폐의 양만큼 결국에 물가도 이만큼 다시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린 알덴의 이 이야기처럼 그 다음에 2300년이 증명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그 역사에서처럼 결국에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거 이퀄 이제 우리가 왜 금을 사야만 하는지 를 이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요런 거 이게 제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 금 가격이 얼마가 오르는가를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생각보다 뭐 금리가 최고점 찍고 내려갈 때
상승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저 그럴 때도 있고 조금 하락할 때도 있고 그냥 지 멋대로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2000년을 기점으로 보면 2000년부터는 금리가 최고점을 도달하고 최저점에 다다를 때까지의 금이 어땠는지를 보면 전부 100% 확률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전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그게 최근 2000년 이후부터는 100% 확률로 이렇게 금가격이 상승하는가, 요거는 뭐 이유를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정형화된 패턴, 지금도 최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갑자기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금리가 최저점에 다다를 때까지 요런 측면으로 볼 때도 참 기대감이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금에 있어서 뭐 와 진짜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하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브로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을 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 1974년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뚫었던 게, 얘가 이제 좀 잘못 적어놨는데 보니까 1978년에 뚫거든요. 이 이후부터의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상승이 진짜 미쳐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2007년에 최고점을 찍고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발생한 다음에 이걸 돌파한 이후부터의 상승이 또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이 뒤에는 전부 다 안 보여줘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 최고점을 돌파했던 시기가 이제 2024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의 상승이 엄청 가파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제가 아까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만들어 왔어요. 제가 직접 차트를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1800년부터 지금까지 금가격과 은가격 데이터거든요. 자, 우리가 금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순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 최고점을 돌파한 1972년,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사상 최고치다. 야, 이거 1865년의 고점을 언제 뚫냐면 1972년에 뚫어요. 그러면 몇 년이야? 이게 몇 년이야? 거의 100년 만에 최고점이 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나 여기서 물리면 나 100년 동안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이 가격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이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실은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은이 각광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기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금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를 우리가 싹 다 보면 지금 1800년대 고점을, 금의 고점을 금이 돌파하는 시기가 1972년 조금 넘어서였잖아요. 73년 그 정도인데, 이때부터 은 가격의 상승이, 거대한 상승이 나와요. 꼭 이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또 언제 찍냐면 이때 찍죠. 이제 1974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1975년에 가까울 때 찾아오는데, 이때 찾아오고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시기가 78년이거든요. 1978년. 이때에 뭐 물론 금도 상승하지만, 근데 은의 상승, 와 보이세요? 금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후에 은의 상승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이게 적어 보이지만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낮은 가격에서 움직이는 거여서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것도 퍼센트로 따지면 수백 퍼센트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와 진짜 이걸 넘어가는 1978년 이후에 이제 은 가격을 보면 이런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금이 고점을 찍잖아요. 고점을 찍고 나서 요거를 다시 돌파하는 시기가 2006년, 이때의 은 가격을 보면 이 기가 막힌 게, 물론 이전에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돌파한 순간에 요거 보이세요? 요런 큰 상승, 요때 이런 상승처럼 진짜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상승이 나타난다 라는 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사실 여기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은색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2007년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최고점을 찍고 거의 한 1년 넘게 기어요. 1년 넘게 쭉 떨어지고 이제 기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돌파하는 게 이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래서 이때가 여기인데, 요걸 돌파한 이후에 은의 상승 보이나요? 돌파한 이후에 은의 상승? 와 진짜 이 그래프가 맞나,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가 맞나 싶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게 드디어 나왔죠. 2024년 이 최고점을 딱 돌파하는 이 순간부터 은 가격의 상승, 이 거대한 상승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닌가. 200년 동안 매번 똑같은 패턴이 나오니까, 금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 최고치를 제대로 돌파하면 그때부터 은의
엄청난 폭등, 거의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거대한 그 은의 상승이 나타날 타이밍이 드디어 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은이 또 유독 은이 왜 각광을 받는가, 딱히 이슈가 없거든요. 그냥 금 가격 올라서 따라 오른 거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야 되고, 사실 지금은 제가 1년 반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은이 각광받기 되게 힘들어요.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은이 전체 수요의 절반이 산업 수요인데, 근데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면 은이 금 갈 때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잘 못 갔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을 비교해서 보면, 금 가격 사상 최고치 돌파할 때 은 가격 사상 최고치랑 비교하면, 은은 사상 최고치 가려면 아직 2배는 올라야 돼. 2배는 올라야 돼. 지금부터 2배는 더 올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은 계속 기고 있어요. 계속 잘 못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최근에 은의 상승률이 금이랑 비교했을 때 최근 며칠 사이의 상승이 그냥 아예 다르죠. 이날 하루에 거의 막 4%, 5%막 이렇게 오르던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역사적 패턴, 그러니까 금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에 진짜 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상승이 이제 은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이 이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 진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뭐 여하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은은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이 금보다 훨씬 더 포텐셜이 높다고 보거든요. 뭐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런 뭐 원래 변동성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거를 다 기준으로 봐도 모든 측면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잠재력이 커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리스크 때문에 잘 못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면, 돌파하고 막 이 정도 갈 정도면 은도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이 26불인데 얘는 원래 50불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었으면 이미 여기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바꿔 말하면, 뭐 물론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단기간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50% 할인 세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다라는 게 뭐가 좋은 거냐면, 만약에 경제위기가 안 와요. 이제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여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상승, 이제 은 가격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요. 이게 50% 떨어진 거예요. 50%. 이게 적게 떨어진 거, 이게 뒤에 보면은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마이너스 50%거든요. 그거 떨어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하죠. 원래 그래요, 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꿔 말하면, 원래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최소 50불에는 가까이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 이것 때문에 은 가격이 금 막 오를 때 계속 못 올라서 26불에 머물러져 있는 거잖아요. 얘가 위기가 오면은 13불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 뒤에 50불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포텐셜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와도 어쨌든 위기가 왔다라는 건 이제 그 공포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 악재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맞기 전까지 계속 두렵겠죠. 근데 맞고 나면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잖아요. 똑같이 원래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에요.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몰라 하는 불확실성이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가격이 못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위기가 오면 밑에 찍고 바로 올라갈 거고, 여기로 원래 가격으로 쭉 올라갈 거고, 위기가 안 오면 그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그냥 26달러에서 바로 50불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최소 일단 지금 50% 세일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기가 와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75% 세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수도 있고 몰라요. 어차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은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금을 추가해서 금과 은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일부러 맞춰놓은 거거든요. 위기가 와서 얘가 13불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금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을 텐데, 그럼 비싸진 금을 팔아서 더 많은 은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잡으려고 저는 지금 금과 은을 적절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다. 뭐 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은 뭐 약간 아쉽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금은 원래 오르던 대로 오를 테니까,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다 사라지거나 경제기가 오거나 하면은 갖고 있는 금 싹 다 팔고 다시 은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러면 궁금해 하시는 게, 은이 폭등하면 그러면은 이거 비싸서 이제 사람들이 누가 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실버바 하나에 한 120만 원 하죠. 네, 옛날에 지금 65만 원이었어요. 지금 2배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실버바 1000만 원 가능하다라고 뭐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지금 속도로 가면 60만 원에서 지금 120만 원까지 왔는데 근데 얘가 막 나중에 300만 원, 뭐 300만 원 정도는 가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지금 금값도 한 돈에 100만 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 측면이라면 금값 100만 원 가면 은값 300만 원 가잖아요. 은이 더 변동성이 크니까 은값 300만 원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실버바 누가 사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 커져요. 여러분 지금 막 금값 많이 오르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주변에서 아 뭐 금 사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야 너 그 뭐 금 산 거 뭐 잘 됐겠다. 나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이제야 들려요. 이제야 진짜 조금씩 들려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야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잠깐 은 가격이 12불까지 떨어지고 거의 뭐 30불까지 막 진짜 치솟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폭등을 하면 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 실물이 씨가 말라요. 그때는 와 이게 이때 비싸면은 내가 지금 실버바 갖고 있을 때 판다 그러면 사줄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살 사람들이 진짜 줄을 선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뭐 금 가격, 은 가격 비싸지면은 뭐 실버바 이런 거 뭐 나중에 팔 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 아 근데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아니면 진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근데 지금 더돌 사장님이 주무시려나? 한번 전화 한 번만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아, 저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뭐 얘기하다가 예전에 막 은 가격 막 폭등했을 때 있잖아요. 예, 있었죠. 예, 코로나 때 막 거의 2배 뛰고 그랬잖아요. 막 엄청 폭등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은 가격 폭등해서 가격 비싸지면은 네. 막 나중에 비싸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막 말이 많거든요. 실제로 은 가격 폭등하면은 그때 뭐 상황이 어때요? 제가 20년 넘게 하면서 네, 은이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2번 경험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느낌이 어떠냐면은 은값이 연속으로 한 4일, 5일 정도 큰 폭으로 막 올라요. 네, 그러다가 뭐지 이런 느낌 들다가 그 연속으로 4번, 5번 오른 다음에 큰 폭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루 그 다음날 오르기 시작해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는 네. 이제 알죠. 그럼 이제 시작이다. 아, 시작이다. 하긴 다들 네. 막 몇십 년씩 하셨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흔하던 은들이 다 없어져요. 지금은 어디서도 구할 수 있는 은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장님이 뭐 금고에 뭐 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kg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동생이 뭐 이거 좀 근데 그건 99.9예요. 네. 이거 좀 팔아줘. 그러면 제가 팔아 드릴게요 했는데 그 100kg 있던 그 양반이 이렇게 갑자기 그 은값이 폭등을 하면은 제가 이제 사장님 그때 그 100kg 있는 거 제가 팔아 드릴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 없어. 그래요. 어디 갔어요?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 있는데 없다고? 네, 네. 그리고 또 딴 데 가갖고 저 은이요. 그러면 그 많던 은들이 네. 하루에 싹 없어져요. 그 실제로 그때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나요? 그쵸. 그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못 사죠. 그죠? 네. 그 막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그런 상황 벌어졌을 때 오히려 막 그 웃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거든요. 실물.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시세가 뭐해서 120만 원이다. 네. 근데 120만 원이 그 정가예요. 네. 근데 내일 또 오를 걸 아니까 이 업자들은 안 팔고 네. 소비자는 내가 13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팔게 안 팔게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예, 진짜 없어요. 급등할 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네. 지금 실버바나 뭐 그런 것들, 네. 은을 보유하신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 기현상이 뭐냐면은 네. 은수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오르고 시작하면은 네. 막 은수저, 뭐 은 목걸이, 뭐 은 팔찌, 네. 심지어는 밥그릇까지 다 나와요. 네네. 그것도 귀해지는 거죠. 그것조차 귀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야. 있던 것까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 바나 그레듐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안 팔죠. 이 어. 업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도 이만큼 오를 거고 그 다음날도 오를 거고 또 오르는데 굳이 팔 이유가 전혀 없죠. 네. 매물이 싹 들어가 버려요. 감사합니다. 예, 저 테레비 보고 있다가 네. 아직도 네. 뭐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해요. 네. 예전부터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고, 저도 직접 이런 거를 들어야 그래야 확실한 정보니까 뭐 더돌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 업계분들한테 다 여쭤봤는데 진짜 그래요. 은 가격이 이렇게 막 폭등을 하잖아요. 근데 저런 시기처럼 사장님도 20년 넘게 하시면서 두 번 봤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2000년대 폭등장, 그러니까 정확히 2008년 그 은 가격 떨어지고 나서 이때랑 2010년대쯤에 이때랑 그리고 여기 코로나 때 이때 이 폭등 이 두 번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돼도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그리고 짧고 별로 안 올랐잖아요, 사실. 근데 이때만 돼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얼마 안 됐으니까 이때 막 은 주문하면 2달 뒤에 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시기가 여기에도 있고 사실은 이 전에도 이렇게 짧게지만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지금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2000년대에는 뭐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어요. 뭐 물가가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어요. 뭔가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 중에 사실 200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예, 지정학적 위기 있지, 경제적인 위기 있지, 금리 내려가지, 뭐 이것까지는 뭐 지정학적 빼면은 비슷하다고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문제 있지,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 뭐 그 모든 공급적인 측면도 이때랑 비교 안 될 만큼 지금 좀 문제가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물을 내가 지금 실버바를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은 가격 비싸지면 이거 어떻게 팔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오히려 웃돈 주고 산다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실버바가 지금 120만 원이잖아요. 나중에 300만 원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게 워낙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막 금 가격 은 가격 막 폭등하고 그러면 이거 사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팔지?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이 경험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